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소설론의 그 제3부입니다. 제3부, 현대소설론의 제3부인 그 부분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소설론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제3부가 바로 이제 이 소설에 있어서 이 서술의 방법입니다. 서술의 방법. 자, 거기에 이제 1장과 2장이 있는데 오늘은 제1장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교재를 펴보십시오. 교재 158쪽 앞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서술자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는 같은 말이 이제 화자라고도 하고요. 화자 또는 이제 같은 말이 나레이터라고도 합니다. 나레이터.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라는 건 결국 뭐냐? 이야기를 하는 존재죠. 이야기하는 존재가 서술자다. 그러니까 이때 존재라는 것은 사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물 또는 인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존재가 이제 그 서술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서술자, 나레이터는 결국 어떤 거냐? 바로 이 서사문학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걸 좀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서술자는 1인칭 소설, 1인칭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나로 시작되는 게 1인칭이죠. 1인칭 서술의 그런 소설의 어떤 그 극적 직접성 이런 걸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과 내적 독백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적 독백의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술을 본다면 보통 이제 3인칭 서술, 1인칭 서술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서술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1인칭, 또 하나는 3인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인칭 서술 같은 경우는 진실을 이제 입증하는 형식이죠. 그렇죠. 이 진실을 입증하는데 이 서술자가 잘못 알거나 또 거짓말할 염려가 있어요. 서술자가 잘못 알거나 거짓말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신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3인칭 서술 같은 경우는 이 리얼리티, 그러니까 사실성이죠. 획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획득하기가 어렵다. 라고 이제 평가됐어요. 어렵다고 평가. 근데 이제 이 3인칭은 약간 관조하는 서술이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훨씬 더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좀 알아두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설에서 이 서술자는 이 드러난 서술자라는 게 있고요. 드러난 서술자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드러난 서술자. 그러니까 이 서술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서술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존재죠. 분명하게 드러내는 존재. 이게 이제 드러난 서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드러난 서술자니까 이 서술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극화된 서술자라는 게 있어요. 극화된 서술자가 있는데, 이 극화된 서술자는 말 그대로 극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세계 속에 있는 서술자죠. 이야기 세계 속에 있는 서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숨은 서술자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숨은 서술자는 이야기의 바깥에 숨어 있는 서술자죠. 이야기의 바깥에 숨어 있는 서술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158쪽부터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쪽에 보면 이제 서술자의 정의와 역할인데, 거기에 이제 이 작가는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쓰죠. 우리가 페르소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첫째 줄에.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좀 치세요. 이렇게 다음에 작가가 하나의 작품 속에 만들어 넣은 제2의 자아를 내포 작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내포 작가는 그 의도한 주제와 서사 전략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형상화의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나레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누군가를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이 나레이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159쪽에 보면 이제 김동인의 광염소나타가 나왔죠. 광염소나타. 이거 이제 광염소나타가 나오는데 김동인의 이 작품에서 이제 독자는 이제 내가 쓰려는 이야기를 유럽의 어떤 곳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혹은 50년 뒤에 조선을 무대로 생겨날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다. 다만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능성뿐은 있다. 이만치 알아두면 그만이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광염소나타에서 이제 이야기가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죠. 픽션임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내포 작가는 서술자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목소리만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로 등장시킬 수 있고 이야기 밖에 자리 잡게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작가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0쪽에 보면 드러난 서술자와 숨은 서술자라고 나왔는데 이 서술자가 이제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로 지칭하고 등장하는 경우 또 독자에게 말까지 건다면 인지할 수가 있다. 자, 이인성의 당신에 대해서라는 작품이 나왔죠. 160페이지에. 독자에 안녕하셨는가? 나는 이 소설의 작가 이인성이다. 다름 아닌 당신에 대한 소설을 쓰며 나는 지금 인사를 적다가 문득 나는 지금 당신이 이 인사법에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쏠린다. 나는 물론 이 소설의 이야기꾼이지만 이 소설에선 이야기꾼으로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본문 안에서도 여전히 이 책 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이름의 존재와 동일한 이인성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인성의 이제 소설인 뭡니까? 이런 당신에 대해서라는 것의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듣는 존재가 독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나를 드러낸 거니까 뭐예요? 드러난 서술자죠. 자, 거기서 그래서 밑줄 좀 치세요. 160페이지 박스 다음 단락에서 다섯째 줄에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낸 서술자를 드러난 서술자라고 한다.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가보면 마지막 줄 작중에 한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를 극화된 서술자라 부른다. 거기 밑줄 치세요. 쭉 161쪽까지요. 작품에 드러나는 서술자다. 자, 김유정의 이제 만무방이라는 161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만무방이라는 것은 막대 먹었다는 거죠. 막대 먹었다. 그러니까 막대 그 먹은 그 뭡니까?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만무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만무방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 형제간에 서로 이제 물건을 훔치고 뭐 곡식을 훔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만무방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곡식을 훔친 자인지를 이제 서로 발견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뭡니까? 김유정의 이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만무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막대 먹었다 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만무방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 이런 의미로도 이 만무방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 만무방에 보면 이제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모두들 바쁜 최수철의 응치리가 한가하게 거니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독자는 서술자가 어디에서 이것을 보고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말했는지 알 수 없다. 독자는 그저 응치리의 곁에서
그가 논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 등을 저절로 아는 것 같이 느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서술자는 거기 있죠. 이야기의 바깥에 있으면서 이야기 속에서 응칠과 관계되지 않는 존재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서술자를 숨은 서술자라고 한다.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스라는 사람이 소설이 수사하게 해서 이 작가가 서술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여기 지금 수사학이라고 나왔는데요. 161쪽에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웅변술과 같은 말입니다. 웅변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해요. 레토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 서술자가 162쪽에 있습니다. 작가와 서술자. 그러니까 작가와 서술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인칭 시점에서 나라고 나오지만 나는 작가가 아니죠. 나는 작가가 아니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예를 들면 그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작품이 있죠. 별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이 주인공은 양측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알퐁스 도데가 양측이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나는 작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나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나가 그것은 허구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요소에 허구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1인칭 시점에서는 1인칭 시점은 다시 이제 나눈다면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관찰자는 말 그대로 멀리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수업에 뭡니까?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게 대표적인 관찰자 시점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제 알퐁스 도데의 별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62쪽에 마지막 단락에 이제 나오죠. 현징원의 타락자, 빈처, 가난한 아내라는 뜻이죠. 이상의 날개, 작가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과 주인공의 작품 경험이 유사하다는 것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자전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63쪽에 보면 믿을 수 있는 서술자,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서술자라는 것은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믿을 수 있는 서술자고요. 말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서술자. 자,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믿을 수 없는 서술자가 있죠. 자, 믿을 수 없는 서술자는 독자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만식의 치숙이 나왔죠. 치숙 그 밑에 보면 치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아저씨.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평범한 서민인 조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지식인 아저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술자의 말을 언제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독자가 서술자의 그 서술 외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경우는 뭐랄까요? 이 독자가 서술자의 서술 외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믿을 수 없는 서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뭡니까? 이 서술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것이겠죠. 이 서술자의 서술이나 논평, 그다음에 정보가 의심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4쪽에 이제 최만식의 치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이제는 기껏 해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막벌이 노동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학교 4년 겨우 다니고 시방은 지금이라는 뜻이죠. 앞길이 환히 트인 4개가 되면 고스카이, 소사라고 해서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만 또 못하죠. 그런데 글쎄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다시시 살아날 만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만보를 먹는 거 아니? 내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놈의 것하고는 모든 대천지 원수가 졌단 말이지. 어쨌다고 그걸 끝끝내 하지 못해서 그 발광인고.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이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인지 필경은 붙잡혀 가서 징역을 사는 노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밑에 나오죠. 독자는 관습상 서술자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죠. 근데 인용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성과 교양이 부족한 듯 보이는 서술자의 말투 때문에 전적으로 믿어야 할지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조카가 식민체제에 대한 반성이 없고 돈밖에 모르는 시야가 좁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는 서술자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줄 좀 치세요. 그 164쪽의 밑에 박스에서 6줄 밑에 치숙의 묘미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의 말이 독자에게 반어로 받아들이면서 발생하는 긴장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채만식의 이제 치숙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치숙이라는 작품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나와 그 아저씨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조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와 아저씨. 그래서 이 나라는 아저씨는 서술자죠. 서술자고 이 아저씨는 뭡니까? 서술 대상입니다. 내가 서술하는 대상이 아저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상당히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조카죠. 무식한 조카죠. 근데 이 아저씨는 동경유학이죠. 동경유학파죠. 그리고 나는 상당히 친일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영악하죠. 영악한 인물이죠. 근데 이 아저씨는 사회주의자고 또 감옥에 간 경험도 있고 또 신여성과의 연애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독자는 주인공과 지식의 격차뿐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큰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주인공의 모습을 바라봐서 객관적으로 이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65쪽에 이제 시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 자, 165쪽입니다. 자,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포인트 오브 뷰 시점입니다. 관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점은 다시 내부 시점과 외부 시점을 나눠줘요. 내부 시점과 외부 시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에 내부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 8째 줄에 외부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시점은 그 옆에 밑줄 치세요. 이야기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서술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나가 이제 주로 나오는 거고요. 외부 시점은 거기도 밑줄 치세요. 5째 줄 밑에 이야기 밖에 있는 작자 서술자가 서술하는 경우 전지적 시점 3인칭 시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부 시점은 1인칭이고 외부 시점은 3인칭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6쪽에 보면 이제 사건의 내면적 분석과 외면적 관찰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내부 시점에 보면 소설 세계 내부에 위치한 그런 그 인물 서술자라고 나왔고요. 주요 등장인물이 자기 스토리를 서술해요. 자, 외면적 관찰은 군소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면적 서술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써놓으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군소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자, 그 밑에 소설 세계가 외부에 위치한 작가, 서술자, 외부 시점이 3인칭 시점이죠. 분석적, 전지적인 작가 나왔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다른 말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인 작가, 서술자가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점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점화. 포컬라이제이션. 자, 이 초점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166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밑줄 좀 치세요. 166쪽에. 자, 초점화가 뭐냐면
이야기에서 누가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 그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면, 관념적인 면까지 포괄하는 용어다. 이것이 초점하다. 초점을 맞춘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167쪽으로 넘어가시면 167쪽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황순원의 소나기가 나오죠. 소나기. 소년은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번번이 허탕이다. 이 말 나오죠. 그래서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는 소년을 소년이라고 부르고 소녀를 소녀라고 부르는 삼자죠. 그러나 건너간다. 획 이리로 돌아서며 날아왔다. 이런 걸로 보면 소년의 눈을 통해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의 시선과 인식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초점화라고 말할 수 있죠. 자, 168쪽에 보면 서술 시점의 분류에서 1인칭 서술, 168쪽 마지막 줄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밑줄 치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에서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 직접 서술하는 시점이다. 자, 이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169쪽의 셋째 줄 1인칭 주인공 서술자에게 실제 작가의 자전적인 면모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거 밑줄 치세요. 근데 자전적인 면모지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면 중심.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 밑에 단락에 보통 내가 과거의 나를 회상하고 이야기하는 서술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내라는 것은 현재의 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이야기한다. 그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나왔죠. 무진의 바닷가 집에서 폐병을 앓고 있던 시절을 회상한다. 어느 해 나는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들고 더러워진 나의 폐를 씻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간 뒤였다. 바닷가에서 보낸 1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오는 능력, 또 상실해버린 사어, 죽은 언어 같았지만 그 무렵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일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뭡니까? 그 현재 서술한 내가 과거의 경험적인 그런 나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죠. 시니컬하죠. 냉소적이다. 그리고 동정적이다. 자, 이런 그 어조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0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나오죠. 이 소설은 산업화 시대에 타락한 질서로부터 도망쳐서 잠시 무진을 찾은 주인공인 내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 결국은 그 질서에 타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 독자는 내가 도시와 무진 사이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약육강식의 도시적 생리에 적응해 왔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1쪽의 두 번째 단락. 역시 1인칭 주인공 서술자 시점의 소설인 최서의 탈출기. 자, 서간체 소설이죠.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일정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자기 경험을 전달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입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건 서간체고, 내가 김군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그 형태의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밑에 박스 밑에 1인칭 주인공 서술자 시점에서는 서술 과정에서 자아의 변모 내지는 발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서술자와 경험자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2쪽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자, 이거는 바로 밑에 밑줄 치세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주변 인물이 서술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보통 관찰자 시점은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주인공 행위가 타인의 시점에 의해서 객관화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서술로 일관하기 쉬운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 서술의 신빙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그 밑에 얘가 나오죠. 동조적인 인물이 서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진관의 빈처 서술자 나는 주인공인 아내의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이면서 아내를 깊이 사랑한 남편이다. 이 소설은 오직 나의 눈을 통해서만
아내가 포착되고 가난에 대응하는 아내의 행위가 실감나게 묘사된다. 자, 화수분도 마찬가지죠. 동조적인 관찰자, 셋집 주인에 의해서 비극적 삶이 조망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섭의 이제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173쪽을 보시면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어린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세계죠. 173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박스 밑에 서술자는 6살 된 어린아이예요. 오키죠. 자, 그래서 이제 오키가 관찰하는 사건은 오키의 어머니와 사랑방의 손님으로 온 아저씨의 로맨스죠. 그래서 오키는 나이에 비해 영악한 아이로 형상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심리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인칭 관찰자 시점 마지막 단락이 있죠. 자, 거기도 밑줄 치세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면만을 묘사한 시점으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한다. 넘기세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겠죠. 174쪽의 세 줄에 보면, 자, 174쪽에 자, 관찰자 입장에서 밑줄 치세요. 인물의 외부에 대해서만 묘사하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까지 통찰하고 해설할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비해서는 서술이 자유롭지 못하다. 맞죠? 이게 이제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현진건의 비사관과 러브레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5쪽. 자, 175쪽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나왔죠. 서술자가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내려가서 5째 줄부터 밑줄 주세요. 끝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 점에서 사건에 대한 독자의 감정을 미리 배제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보 아지반이 오늘은 얼마나 벌었어 하는 김동인의 감자 이야기 나오는데 이 작품은 이 부분은 거기서 쓰세요. 장면 제시기법. 장면 제시기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냉정하게 행위를 객관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박스 바로 밑에 둘째 줄에 장면 제시기법을 활용한다 있죠?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 다음 달려. 작품 내부에서 선택적으로 작가 관찰자 시점을 두기도 한다. 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나오죠? 운수 좋은 날. 자, 초반부터 작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죠?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술집에서 치삼과 술을 마시는 절정의 장면에서 작가 서술자는 최대한 개입을 배제하고 김첨지와 치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7쪽. 자, 전지적 작가 시점. 우리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가장 전통적인 시점으로 서술자 일관된 관점에 의거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통제하고 서술을 진행시키는 시점이다. 자, 거기 두 줄 밑줄 치세요. 177쪽에.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말 전지적 작가 시점. 밑에 같은 말 올림푸스적 시점. 같은 말 뭐죠?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제 이광수의 흙에 대한 이야기도 또 쭉 나오니까 한번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179쪽으로 이제 보면 인물 시각적 서술이라고 나왔죠. 인물 시각적 서술.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인칭을 기준으로 서술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인물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최인호의 소설 타인의 방이 나오죠. 서술자의 직접적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서술의 초점이 주인공 그의 의식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호의 타인의 방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서술자로서의 주인공
그의 외면과 내면을 다 기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쪽.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서술은 서술자에 이루어지지만 서술 주체인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서술할 경우 슈탄젤은 반영자라고 한다. 반영자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의 180쪽의 그 넷째 줄에 박태원의 소설 천변풍경, 청계천변풍경이죠.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그러죠. 카메라가 움직이듯이 돌아간다. 이거를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조가 181쪽에 있죠. 그 어조는 바로 밑에 밑줄 치세요. 한 작품의 내포 작가가 이야기 소설에서 서설 내적 요소나 독자들 향해 가지는 태도. 어조죠, 어조. 뭐 어조가 어떤 어조냐, 밝은 어조냐, 어두운 어조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2쪽. 182쪽입니다. 거기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내포 작가가 행하는 진술상의 모든 특징 혹은 내포 작가가 가진 개성을 어조락하고 어떤 시사론자들은 목소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조라는 것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어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4쪽에 거리입니다. 거리를 어떻게 듣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84쪽의 그 거리에서 두 번째 단락. 이를테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에서는 서술자인 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죠. 서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5쪽. 거리라는 거에 대한 설명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서사의 소통에서 소통 주체 사이에 밀착된 정보를 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소설 텍스트는 실제 작가, 내포 작가, 서술자, 피서술자, 내포 독자에서 실제 독자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고요. 186쪽. 그래서 이제 서술자 연구의 신뢰에서 윤홍길의 이제 장마가 나오는 겁니다. 장마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윤홍길의 장마. 1973년작이죠. 그래서 작가의 자전적인 체험에 근거한 소년의 가족사를 통해서 한국전쟁, 비극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니까 쭉 보시고 187쪽에 보면 이제 친가 외가라고 나왔죠. 제1세대 할머니, 제2세대는 삼촌. 삼촌은 뭐예요? 좌우 대립. 좌우 대립하고 이제 그 뭡니까? 삼촌은 공정하다는 거죠. 공정.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공정, 객관적.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촌은 빨치산이 되고 외삼촌은 이제 국구인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8쪽을 보십시오. 188쪽에 거기에 이제 어린 소년에게라고 하는 게 또 나오죠. 그래서 밤이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불장난한다. 어떤 때는 흰 대낮에도 산봉우리에서 목에 연기가, 그러니까 붕어불이죠. 피어오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9쪽에 이제 내용을 좀 넘어가시고요. 190쪽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해서 오늘 중요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용을 잘 반복을 하셔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